남자아이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학교 깡패가 길을 막고 강탈하는 것을 당했습니다. 다음 초 피가 흥건한 광경에 놀란 소녀는 발을 빼서 도망갔습니다. 집안의 벽과 바닥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아버지 용주는 뜻밖에도 탈출했습니다. 7살 난 동생 석규도 사라졌습니다. 수년 전 뜻밖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원이와 어린 동생,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은 밀가루로 유명하며 용주는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는 천만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할 때마다 아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시원이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주는 동료들과 폐광동에서 밀가루를 만들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가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뜻밖에도 정체불명의 생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원이는 3주가 지나도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강이나 숲으로 달려가 사냥을 한 뒤 자물쇠가 채워진 2층에 넣어두면 매일 공포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원이는 겁이 났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선생 민지는 수업 중에 시원이가 수상한 것을 발견하고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 집에서 폭행을 당한 뒤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깡패들이 시원이를 자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민지는 파일을 통해 시원군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신의 성장 환경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전화를 해서 시원이의 아버지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전화기 너머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심쩍은 민지는 방과 후 시원을 몰래 따라다니며 우연히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척하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원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민지에게 자신을 미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온 민지는 차를 몰고 시원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에 돌아가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그녀가 시간을 내서 시원의 집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혼자 집으로 돌아온 시원은 숲속에서 까마귀가 잡아먹은 동물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그는 책가방에서 직접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을 일부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2층은 어두컴컴했고 시원이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려놓자마자 어둠 속에서 인간형 괴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먹이를 낚아챘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어린 소년이 나타나 시원이가 가져온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위층에 잠긴 사람은 광산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7살 난 동생 석규였습니다. 이때의 용주는 이미 인간의 모습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변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원 씨는 아버지가 점점 더 성깔이 좋아진 것을 알고는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방문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숲으로 달려가 함정 사냥을 하던 그는 뜻밖의 마을 사냥꾼이 남자의 시체를 발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망자는 당시 용준과 함께 밀가루를 만들던 동료였습니다. 사체의 상처는 맹수의 광기에 물린 것처럼 끔찍하지만 그 위에 남은 이빨 자국은 인간의 것이며 법의학자는 이러한 상황을 본 적이 없으며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곧 여교장이 특별히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위층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빗장을 풀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곧이어 뼈만 앙상한 석규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여교장은 몸을 숙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석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교장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초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피를 마신 용주는 변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 붉은 빛이 점점 더 밝아졌고 몇 초도 안 되어 사람 전체가 변이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남자 시체를 조사하고 있던 마을 보안관 폴은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자 교장의 실종은 이미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원이는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아버지가 이미 완전히 변한 줄도 모르고 자신을 괴롭혔던 남학생을 만났을 때 길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괴물에게 용준의 의식이 남아있었던지 시원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잡아먹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던 시원 씨는 집 밖에 주차된 여교장의 승용차를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2층으로 뛰어갔습니다. 온 바닥에 널려있는 시체의 잔해와 깨진 창문을 보았을 때 그는 아버지가 동생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준은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시원은 여전히 그를 가족으로 여깁니다. 마당으로 달려가 여교장의 차를 가리고 바닥에 묻은 핏자국을 치웠습니다. 곧 폴은 민지로부터 여교장이 가정방문을 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원 씨의 집에 도착한 경장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바로 들어갈 수 없었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집에 숨어있던 시원이는 경찰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먼저 여교장이 실종되고 지금은 자신의 학생인 그녀는 모든 것이 시원이의 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고 시원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과연 꼼꼼하고 예민한 민지는 가려진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경찰도 2층에서 살해된 여교장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모습은 앞서 발견된 남자 시신과 똑같아서 범인이 동일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닥에 용준의 가죽 주머니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집 밖에서 민지가 방금 하교한 시원이를 막았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 후 의사는 시원이가 정신질환과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어 관찰을 위해 입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결에 이성을 완전히 잃기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알고 보니 용준이 자신을 2층 방에 가두었고 동생 석규도 감염되었습니다. 경장과 민지는 자초지종을 알아내기 위해 원주민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상대는 시원 씨의 손그림과 포리갱에서 발견한 사슴뿔 모양의 물건을 보고 단박에 단언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갱에 살고 오로지 인간을 잡아먹는 사악한 유기체 디어혼일 것입니다. 이 사악한 사물은 결코 자신을 먹일 수 없으며 항상 숲에서 음식과 숙주를 찾습니다. 심장이 약할 때만 심장을 도려내어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의 설명에 폴은 분명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괴물의 습격을 받은 남자아이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상처가 너무나 비슷한 세 구의 시체를 마주하면서도 바울은 괴물의 소행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민지와 잠시 퇴원한 시원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사건 현장에 남아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채팅 중 시원은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알려주며 아버지가 꼭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한 경찰관이 마당에서 인기척을 들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따라 걸어갈 때 나무 상자에서 석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물어보기도 전에 괴물이 뒤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무전기를 통해 동료들의 소식을 듣고 즉시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마당에서 동료의 시신을 살펴보던 중 자신도 괴물의 습격에 기절했습니다. 집에 숨어있던 시원이는 그 틈을 타 몰래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다행히 방탄복을 입은 폴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제서야 원주민 아저씨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민지는 그를 데리고 갱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남매인데 동생은 당연히 언니 혼자 모험을 떠나는 걸 지켜봐야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서도 민지는 끝까지 구하러 갔습니다. 시원이는 아버지가 아파서 이렇게 된 줄만 알았던 12살 꼬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디어혼입니다. 점차 깊어지면서 갱도 안에는 각종 작은 동물의 사체와 불쾌한 냄새가 나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는 숨어있는 형제와 음식을 먹고 있는 디어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지는 즉시 총을 쏴 괴물을 없애려고 하지만 심장을 쏴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맴돌던 중 민지는 이 녀석이 불빛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도에 널려있는 조명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밝은 빛은 괴물의 공격 속도를 늦춥니다. 이 틈을 타 그녀는 쇠몽둥이로 괴물의 몸을 세게 찔렀습니다. 그래도 상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민지에게 다가오자 숨어있던 시원은 디어혼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제야 자신을 아껴주던 아버지가 사라졌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태만할 수 없었고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대로 가슴을 던져버리고 심장을 몽땅 부숴버린 다음에야 디어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규는 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디어혼의 새로운 숙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원은 동생 앞에 서서 민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결국 괴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시원에게 동생이 감염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처럼 괴물이 될 것이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석규는 떠났고 어린 시원이는 믿기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결국 선생님을 난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동생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마을은 마침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민지는 시원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앞서 동생이 괴물과의 싸움에서도 감염된 눈가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디어혼작은 마을에서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원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아버지의 진실을 숨겼지만 하지만 그는 결코 과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요. 시원 씨처럼 가족들의 이별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연인이 살아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또 누구를 선택할까요?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